자, 월드컵 조별리그 이제 2조 보겠습니다. 2조가 제가 이제 조가 나온 다음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삶이 힘들고 팍팍할 때 2조를 보자. 고개를 들어 2조를 봐라. 고개를 들어 2조를 봐라 했는데 지금 와서 돌아보면 글쎄요, 우리 조가 더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근데 그래도 그러니까 이름값이라는 게 근데 그게 있어요. 요 조는 그 일본 기준에서 내용 떠나서 결과만 봤을 때 떨어진다고 해서 그 누구도 뭐라 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뭐 비판하기가 좀 힘들죠. 물론 얼마나 준비를 잘했느냐 뭐 예. 그 과정을 보긴 하겠지만. 근데 스페인, 독일이라는 그 우승권에 있는 그 이제 완전 우승에 가까운 나라는 보통 세 개 나라를 뽑잖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프랑스. 그 다음 또 후보군에 아마 이 두 개 나라가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본은 그건 있어. 우리 어려웠어. 여기서 어떻게 누가 살아남아? 예를 들어 만약에 뭐 1승 1무 1패 했는데 뭐 골득시 밀려 탈락. 그러면 사람들이 박수 치지. 그거는 이제 잘했다. 거의 16강이나 다름없는 맞아요. 그런 성적인데 저희가 지금 A조부터 이렇게 아주 쭉 분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첫 번째 쉽지 않다. 나 쉽지 않아요. 네, 아니 이 분석이 쉽지 않다고요. 아, 이거요? 네. 아, 그렇죠. 당연히. 네. 예. 이게 한국과 우리가 다 보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쉽지 않고.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덕현이랑 형철이랑 그 8개 조에 모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아니, 그래서 도움이 많이 돼요. 저희는 어차피 준비를 해야 되는 그쵸? 거였고, 우리 네. 컨텐츠로 소화를 하면서 조금 더 일찍 이제 한번 쭉 보는 그런 느낌인 건데, 제 2조를 이제 좀 한국과 보면서 느낀 거는, 네. 이번 월드컵 우승팀은 남미가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의 전력이 네. 조금, 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프랑스도 생각해보면 지금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잖아. 지금 한간에 예측하는 북국, 그리고 이제 메시국. 네. 이런 쪽들에게 저는 무게감이 왜 쏠리는지 알 것 같아요. 그래, 이걸 그렇습니다. 분석을 하다 보니까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거 준비 잘하면 이조도 이게 뭔가 하나만 삐끗하잖아요? 여기도 난전양상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특이한 있다고 일들이 봅니다.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스페인, 독일이 위에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일본, 코스타리카를 얘네가 그냥 막 개 두드러 패면서 갈 수 있느냐? 저는 약간 애매하다고 보거든요. 그래, 그럴 수 있다고 봐. 네. 그럼 한번 열어봅시다. 일단 1퍼트입니다. 스페인이고요. 스페인의 예상 베스트 11은 요렇게입니다. 일단은 뭐 스페인은 4-3-3으로 응. 이 전통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루초 역시도 바르셀로나 감독이었고 그리고 뭐 스페인에서의 이런 커리어를 놓고 봤을 때 4-3-3 기준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스페인은 소유권을 기반으로 한 경기 지배를 우선적으로 할 겁니다. 점유. 예, 여기에 추가적으로 좀 이제 인버티드 윙어들의 활용. 이게 공격할 때는 2-3-5 형태의 그런 전개가 나오는데 최근 경기를 보면 가비, 뭐 안스파티, 예. 니코 윌리엄스, 니코. 이런 이제 어린 선수들한테 조금씩 기회를 이제 루초 감독이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3선 자리가 이제 어떻게 될지가 조금 궁금하긴 한데 이제 부스케츠 아니면 로드리 이제 둘 중 하나 나올 겁니다. 저는 국가대표팀에서는 부스케츠를 기용할 가능성이 더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게 패스 줄기를 잡는 거에 있어서는 저는 아직 부스케츠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많다고 보거든요. 사실 추종을 불허하죠, 여전히. 네. 단 기동성과 압박에 약하다는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더 많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부스케츠가 약점을 보인다 싶으면 모든 나라가 적이다 라고 이제 공략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로드리가 나와도 이상하진 않다고 봅니다. 그럼요, 최고의 선수인데. 그리고 최근 스페인의 A매치 경기를 봤을 때도 로드리가 나온 경기도 꽤 있었고 코케나 페드리 같이 이렇게 압박 분산에 좀 능한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부스케츠의 장점을 조금 더 살려줄 수 있는 스페인이겠고 사실 이 자리는 페드리, 부스케츠, 가비가 나와도 돼요. 네. 그리고 이렇게 나온 적도 있었고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 라인이에요. 그대로 갖고 오는. 근데 그 어떤 클럽 팀의 멤버들을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게 그 팀워크 부분에서는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탈리아의 백스리와 부폰까지 이런 것도 유벤투스를 그대로 떠다 왔잖아.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카타르 분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카타르도 알사드 선수들이 그치. 굉장히 이렇게 많아요. 많이 오죠. 네, 그런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전방 자원들의 오프더블 움직임은 약간 기대한 요소긴 합니다. 왜냐면 페란 토레스도 최근에 폼이 꽤 조금 올라오고 괜찮고, 있어요. 예. 그리고 모라타도 약간 애국자거든요. 약간 그 옛날 포도스키 같은 그런 그렇죠. 느낌이에요. 근데 여기서 굳이 하나 꼽자면 사라비아는 많이 나오고 있지도 못하고 폼 자체가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 근데 이 선수도 또 긁히는 날에는 이게 있죠. 킹력 살아나는 예. 게 있어서 근데 이제 스페인은 아무래도 한 방이 필요할 때 이거를 마무리해줄 수 있는 자원이 있냐 과연 다비드 비아 이후에 없다. 스페인의 스트라이커 계보를 쭉 봤을 때 그 자리를 대체할 만한 선수가 있었느냐. 없죠. 네. 스페인 사실 전방의 무게감이 좀 떨어지죠. 그리고 루초 감독이 이 사라비아를 계속해서 기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 폼이 그렇게 좋지 않은 선수를 왜 계속 고집을 하느냐는 그런 비판 여론도 좀 있었고
그래서 스페인은 어쨌든 기존의 그런 전술적인 체제는 유지한 가운데 뭐 이런 선수들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키플레이어를 누구로 봐야 될까요? 페드리죠. 아, 페드리로 보나요? 네, 저 페드리로 봅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뭐 바르셀로나, 스페인 가릴 것 없이 저는 페드리가 에이스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건 있어요. 지속적으로 페드리가 경기 뛰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소속팀도 그렇고 국대도 그렇고 이 선수가 사실 이제 앞선 시즌 돌아봤을 때 되게 혹사 논란도 있었잖아요. 그때 생각해보면 리그에서 혹사한 것뿐만이 아니라 국가대표 갖고 올림픽을 갔다 왔고. 예. 그래서 이제 체력적인 부담이 좀 걱정되긴 하는데 저는 재능 자체를 의심하지 않고요. 그럼요. 출전했을 때 보여주는 창의성 그리고 이 선수의 온더볼, 볼음반 그리고 킥패스 여기 유사시에는 본인이 박스 안쪽 침투하자면서 마무리하는 능력까지 저는 정말 다재다능한 월드클래스 미드필더로 페드리는 진화하고 그럼요.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으로 조금 더 좁혀 들어오는 공격진 특히나 윙어 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랑 어떤 이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가 이제 좀 기대가 되고요.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뭐 사실 저희 채널 보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이 루초 감독을 이제 루초라고 잘 부르잖아요. 그렇죠, 루초 감독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 감독이 뭐 하는 사람일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아마 얼굴이 익숙한 분들도 있을 거고요. 클럽 레벨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트래블을 달성한 감독인데 클럽 레벨 정점 찍었다고 볼 수 있죠. 다만 트래블을 달성한 감독 중에 가장 무시당하는 감독이기도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진짜 전성기에 메시, 네이마르, 수아레스가 한 팀이어가지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선수의 어떤 조합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조금 소위 버스를 탄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어떻게 선수빨로만 그렇게 갔겠어요. 이 사람도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1-4-1로 시즌의 트리블이었는데 네. 그때 당시 이제 받았었던 평가 그러니까 저는 루초 감독 좋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MSN의 자유도를 극대화시키면서 저는 이런 시너지를 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국가대표팀을 맡으면서는 약간의 잡음도 있었어요. 사실 이게 부정적인 잡음도 있었고 좀 안타까운 것도 있었죠. 아, 그렇죠. 왜냐면 이제 자녀의 그런 좀 안 좋은 소식이라든지 그것도 있었고 이제 뭐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을 좀 미발탁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나중에 이거는 뭐 이제 카르바알도 막 쓰고 그러면서 좀 해소가 됐고 또 이제 수석 코치로 있었던 로베르토 모레노와의 그런 약간의 마찰 있었죠. 네, 이것도 있었던 데다가 근데 이제 또 성적을 보면은 네이션스 리그에서 준우승을 했고 유로 2020에서는 4강. 근데 이탈리아한테 승부차기에서 패배하긴 했지만 경기력은 또 좋았어요. 네. 그래서 루초는 선소기형에 있어서 약간 이게 안 좋은 시선이 있거든요. 근데 성적이 좋아서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사람들이 얘기를 쉽게 못 꺼내죠. 어쨌든 결과물을 내고 있다면. 네, 그러니까 패들이나 이런 어린 선수들을 좀 가비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과감하게 기용하면서 세대 교체도 어느 정도 적극적이었다는 평가가 있고 특히나 이제 월드컵 본선이 걸렸었던 그 스웨덴과의 매치에서 갑자기 가비 선발 기용해가지고 그쵸. 경기 이기고 예. 이런 모습들을 또 보여줬기 때문에 긍정적인 평가도 분명히 있는 감독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스페인에서 좀 보는 건 아무래도 수비 진영의 무게감이 예전에 비해서는 좀 많이 떨어집니다. 왜냐면 이게 조르디 알바를 저측에 이제 많이 기용을 그렇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같이 콜업되는 선수가 이제 호세 가야. 근데 가야가 또 좋아요. 네. 발렌시아에서.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저는 베티스의 알렉스 모레노를 좀 주목을 했었는데 월드컵 발탁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풀백에서의 과거에 비해 떨어진 폼을 어떻게 회복할지. 왜냐면 우측도 아스펠리쿠에타가 이제 좀 나오는 빈도가 있다 보니까 카르바알도 물론 출전하지만 이 두 선수도 사실 정점에서 내려왔어요. 나이들이 제법 많이 있고 그다음에 카르바알은 너무 잦은 부상으로 본인 폼이 좀 들쭉날쭉하죠. 센터백도 과거에 비해서 좀 내려왔어요. 파우토레스나 에릭 가시아. 사실 예전의 센터백들에 비해서는 조금 미덥지 못한. 조금? 예, 많이. 많이죠. 네, 그렇습니다. 뭐 우고기아몬 이런 선수들 그렇죠. 마찬가지고. 뭐 예전에 생각해 보면 라모스랑 피케가 있던 라인입니다. 그 이전엔 푸열.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이 월드 클래스 있었는데. 센터백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그렇진 않다. 아쉽죠. 그리고 이제 명단 발탁에 있어서는 그 소시에다드 자원들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브라이스 맨데스 되게 네. 잘하거든요. 여기에 미켈 메리노 같은 메리노, 분들. 너 좋아하잖아요. 미켈 메리노 네. 좋아하죠. 저는 이런 그 하드워커들 아직도 예.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적으로 스페인이 제가 이제 전방 스트라이커의 무게감이 좀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보르아 이글레시아스 여기에 이제 또 이아고 아스파스가 아스파스. 이 자원들에 대해서 조금 아쉽다. 네. 그리고 이제 제라르 모레노 같은 경우는 루초 감독 밑에도 꽤 차출이 됐습니다. 예. 근데 최근까지 부상이 있었다는 리스크를 저는 좀 크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스페인은 한 요 정도로 그렇습니다. 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언뜻 보셔도 스페인 강력한 팀이긴 합니다만 우승 후보군으로 분류하기에는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저마다 리스크가 있죠. 예, 들죠. 자, 그럼 이제 이 포트로 가겠습니다. 이 포트는 우리에게 패배한 한지 플리크. 이제는 여러분 보셨던 그 코파넨 감독 아니고요. 감독이 바뀐 독일입니다. 네, 좋게 드리죠. 네, 축구 개 못하는
아닙니까? 네. 네. 자, 여기가 이렇게 예상 베스트 11입니다. 이제 독일은 백3를 좀 쓰다가 이제 최근 A매치로 보면 백4, 4-2-3-1 형태로 좀 봐야 돼요. 근데 백3 가능성도 저는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이거는 상대하는 팀에 따라서 유연하게 좀 변화 가져갈 것 같고, 실제로 변형 백3 형태도 한디플릭 감독이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윙어부터 풀백까지 오갈 수 있는 이 우측의 요나스 호프만 같은 자원들을 윙백으로 내렸을 때는 이게 뭐 리디거, 줄레, 뭐 캐러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변형 백3가 될 수도 있는데, 후방 빌드업은 기본적으로 2-3 형태를 잡고 갑니다. 이 독일의 센터백들을 보면은 그 전진 패스 능력이 있는 선수들이 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선 자원에게 갈 수 있는 그런 다이렉트한 연결이 좀 될 수가 있겠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독일이 상대하는 팀이 약간 카운터 어택, 그러니까 역습에 초점을 맞춰서 이 뒷방 이거 한 방을 노리는 팀이다. 그러면 후방에 3명을 배치하는 3-2-5 형태도 예. 보여주기도 보여주기도 하고, 득점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이게 우측 윙포워드가 중앙으로 좁히고 우풀백이 굉장히 위쪽까지 전진하는 2-2-6 같은 형태도 보여줍니다. 뒤쪽에 숫자를 최대한 적게 두고 전방 쪽으로 많은 선수들을 보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앙 미드필더진은 키미는 고정이에요. 네. 키미는 고정으로 나오고, 여기 이제 고레츠카와 귄도안이 약간 경합하는 형태가 될 것 같은데, 과거에 고레츠카를 쭉 기용을 하다가 최근에는 귄도안이 나오는 빈도가 꽤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 3명 중에 어떤 선수가 조합될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키미는 아마 무조건 나올 거고 나머지 키미는 선수들 나와야 봐야 돼요. 됩니다. 그러니까 키미가 왜 무조건 나와야 되는지 제가 뒤에 이유를 예. 설명을 드릴 겁니다. 키미로부터 이렇게 좀 다이렉트하게 출발하는 배후 공간 겨냥한 이 측면 쪽에서의 킥도 상당히 위협적이다. 근데 이제 독일도 스페인과 마찬가지로 최전방에 그렇죠. 무리가. 전방 쪽에 이렇다 할 만한 공격수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독일이 이제 예전으로 좀 돌아가 보면은 그래도 이제 뭐 크로제라는 아주 엄청난 선수가 있었고. 걸출한 월드컵 스타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독일 역시도 최전방 원톱 자원 누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제 국대스키도 뭐 어쨌든 폴디 있긴 했습니다. 얼마 전에 또 골 넣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지금의 최전방은 좀 아쉽죠. 예. 독일도. 저는 키플레이어로 키미를 꼽았습니다. 키미이다. 네, 저는 키미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많다고 보고요. 왜 이제 키미가 고정적으로 나오고 무조건 나와야 되느냐? 이 26인 스쿼드가 공개가 됐을 때 제일 이제 격전지라고 좀 팬들이 생각했던 건 센터백 3선입니다. 왜냐면 3선에서 유일하게 수비적인 롤을 할 수 있는 선수가 키미예요. 그렇죠. 뒤쪽에서 뭐 수비라인 보호를 한다거나 아니, 볼 배급을 해준다. 빌드업에 스타트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키미만한 선수가 없죠. 그 키미가 원래 중미에서 시작했다가 우풀백 갔다가 그렇죠. 다시 돌아온 중미로 케이스죠. 돌아온 케이스인데, 소속팀 바이언에서도 지금 3선 축구 도사거든요. 예.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볼 배급, 활동량, 공수 밸런스 다 잡아줄 수 있고. 중요한 순간에 득점도 나오죠. 네, 독일 올라가서 중거리 빵 때리고 이런 그림도 네. 나오니까 독일 대표팀이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경기를 장악하는 데 있어서의 키미의 역할은 필수적입니다. 한지 플리크는 레브 시절에 사실 이제 독일이 내려왔죠. 그렇죠. 내려왔는데 이걸 다시 일정 궤도로 올렸다라는 평가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 감독은 아까 여러분 스페인의 루초 감독처럼 클럽 레벨에서 역시 가장 위대한 트래블 그 이상 6관왕을 했던 바이언을 이끌고 그런 감독인데, 아까 루초는 무시당했다면 이 감독은 대단히 칭송을 받는 감독이긴 합니다. 단 바이에른 뮌헨 팬분들 중에서는 너무 극단적으로 라인을 올리는 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그리고 한지 플레이기 그때 당시에 받았었던 비판 아닌 비판도 이거 쓸놈쓸이다. 그러니까 진짜 그냥 쓰는 선수들만 좀 너무 기용하는. 네. 근데 그때 바이언은 너무 이제 베스트 11 이런 게 좀 강력했죠. 네, 예. 그런 바이언이라서 이번 26인 엔트리도 사실 말이 좀 있긴 해요. 이게 네이션스 리그에서도 경기력은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결과는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그래도 강팀과 맞대결해서 독일이 이제는 다시 경쟁 구도를 갖추고 있다. 근데 약간 퐁당퐁당 느낌은 있어요. 그렇죠. 독일도. 아마 지난 월드컵의 부진을 이번에 또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다만 독일 하면 월드컵의 토너먼트에서 어쨌든 녹이 쓴 무슨 군단이든 어쩌고 뭐 다 해도 항상 8강 이상을 가는 느낌의 팀이었는데, 저는 이번 월드컵에서 아무리 좋은 감독이 이 팀을 이끈다 하더라도 8강 이상이 갈 수 있을까? 잘은 모르겠다. 그러니까 저는 앞에 스페인도 네. 조별은 저는 뚫을 것 같아요. 근데 16강에서 떨어져도 저는 이상하진 않다고 보고. 이 두 팀 다 16강의 대진에 따라서 거기까지일 가능성도 있다. 물론 네. 어지간한 팀을 만나면 둘은 올라가긴 하겠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이 팀들이 8강, 4강 가는 게 이상하냐? 그것도 아니죠.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그만큼 이 둘이 이전의 이름값 대비 지금 현재 스쿼드는 그때의 강력함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네. 그러니까 이번 26인 그 엔트리를 좀 보면은 저는 재밌는 점이 많다고 보는데, 일단 괴체. 예. 근데 괴체는 프랑크푸르트에 잘합니다. 네, 괜찮아요. 그래서 뽑히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는 점은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토비 아카다. 근데 한지 플레이기 기용했었던 선수가 누구냐면 일단 하베르츠, 네. 베르너, 티모 베르너. 이게 은메차입니다. 예, 은메차. 근데 이게 은메차랑 베르너가 지금 부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은메차랑 베르너가 부상이 아니었을 때 이 선수들을 버리고 다른 선수들을 선택을 했을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은메차랑 베르너가 대표팀 레벨에서 뭔가 또 엄청나게 좋아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카이 하베르츠가 그럼 나온다면 카이는 지금 첼시에서 좋은가? 그것도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공격 진영에서 선발된 선수가 브레멘의 니클라스 필크루크, 예. 그리고 도르트문트의 유스파 무코코. 이 두 무코코. 선수 이제 좀 어린 그런 아. 선수들도 이제 발탁을, 무코코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리니까 예. 이 발탁을 했는데, 말씀드렸듯이 베르너 은메차 이거 부상 아니었으면 그대로 데려갔을 가능성 높다. 그리고 이 선수들 보여준 거 많이 없다라는 생각이고, 수비진에서 제일 말 많았던 건 훈멜스죠. 후멜스. 왜냐면 도르트문트에서 지금 훈멜스가 제일 잘하거든요. 근데 훈멜스가 낙마를 했는데, 그래, 야 씨발 훈멜스 떨어졌는데 누가 뽑혔냐? 이걸 보면 일단 대표팀 경험이 별로 없는 사우스햄튼의 벨라코차, 그리고 올 시즌 거의 경기 소화를 못한 클로스터만, 클로스터만. 이런 선수들이 발탁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한지 플릭이 훈멜스 왜 안 뽑았습니까? 하고 이제 물어봤을 때 우리는 좀 더 그렇게 하고 물어봤나요? 아니요, 이제 그건 제가. 네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도르트문트 팬이야. 근데 도르트문트 팬이 이제 질문하는 겁니다. 아니 감독님 왜 훈멜스를 안 뽑았죠? 근데 저는 도르트문트 팬이라면 안 뽑는 걸 좋아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대체자로 뽑힌 선수들이 너무 비교가 되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아마 홈멜스를 이거 뭐 그냥 클럽을 좋아하는 팬들은 나가서 지금 혹사를 당하고 어려운 일정을 겪고 오는 걸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아마 도르트문트 팬들은 별다른 생각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럼 독일 팬이라고 해보죠. 독일 대표팀을 응원하는 어떤 팬이라면 강력한 스쿼드를 위해서 후메스를 바랄 가능성이 당연히 큰 거고, 벨라코차는 사실 꽤 잘했어요 리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할 수 있는 선수는 아니죠. 그리고 지금 대표팀에서 발을 맞춘 경험이 많이 잘 되진 없죠.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월드컵이잖아요. 이게 평가전이야? 오케이. 친선전이야? 오케이. 근데 월드컵 본선인데 이 훈멜스 떨어지고 이 두 선수가 합류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저는 분명히 비판적인 영역이 있다고 보고, 한지 플릭은 이에 대해서 조금 더 먼 미래를 보기 위해서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뭐 어쨌든 네. 이렇게 스쿼드를 짜고 본인의 어떤 스타일이 묻어나오는 팀을 만든다면 결국 나와야 되는 건 하나입니다. 성적. 결과와 성적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거센 비판을 받기 마련이죠. 추가적으로는 이제 3선. 네. 고레츠카, 키미, 빈도안 3선인데 수비적인 롤 수행 키미에 말고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분데스리가 쪽에서 좋은 활약을 하고 있는 그 좀 아쉬운 선수들을 보면은 이 마인츠의 안톤 슈타흐라든지 아니면 대표팀 경험은 없지만 레버쿠젠의 로베르트 안드레히, 그리고 그 동생 캐디라, 예. 우니온 베를린이죠. 이 선수도 대표팀 경험은 없는데 이제 라니 캐디라 같은 이 자원들을 그래도 수비적인 롤 수행할 수도 있고 터프하게 부딪혀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지 않냐. 왜냐면 요새 이제 시티에서 빈도안의 그런 수비적인 부분이 약간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쭉 그래왔죠. 네. 그래서 이제 독일 역시도 저마다의 리스크를 안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3포트 일본으로 갑니다. 일본의 베스트 11, 예상 베스트 11은 이렇습니다. 네. 일본도 이게 4-2-3-1이 되느냐 4-3-3이 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근데 스페인과 마찬가지로 이쪽도 큰 틀에서의 전술적인 기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점유 그리고 패스가 중심이 되겠고, 빠르게 전진하면서 풀백 그리고 윙어, 여기에 10번 롤을 맡을 수 있는 선수 간의 굉장히 다채로운 조합으로 이제 기회 창출하는 스타일인데, 상대 진영에서도 일본은 최대한 볼 소유를 원해요. 그렇죠. 근데 이게 강팀을 상대로도 가능하느냐가 이제 문제가 될 테고, 과거에 비해서 이제 일본이 항상 얘기했던 건 그냥 단순하게 점유율만 높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공을 잘 찬다. 그런데 그 이유엔 뭐가 있냐라고 하지만 미리 사실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일본 괜찮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진 패스 빈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공격적인 팀이 됐고, 수비 시에는 4-4-2 형태로 정렬을 한 채로 압박을 가하면서 상대 빌드업 체계를 방해하는데, 이 후방 빌드업을 할 때 보면 상대가 압박을 들어오길 유도하는 그림을 좀 꽤 많이 그려요. 그러니까 후방에서 되게 볼서 시간이 깁니다. 그쵸. 그러면 상대가 라인을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 벌어진 틈, 이 중앙 지역 공간을 통해서 빠른 전진 패스 빌드업을 시도를 하고, 전방 지역에 보면 이제는 미토마 카오루, 카마다 다이치, 이런 솔로 플레이에 능한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다이렉트 패스 방식이 통했을 때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위협적인 스쿼드를 구축할 수 있는 일본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1포트, 2포트 스페인, 독일이 일본에 대한 분석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들이 이렇게 약간 덫을 놨을 때 으악 하고 밀고 들어간다면 뒷공간에 대한 어떤 위험을 노출할 가능성도 크고 그것을 공략할 만한 선수들이 일본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다
유럽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득점이 계속 나오는 선수들이고 이번 26인 스쿼드의 해파가 압도적으로 많죠. 예. 일본은. 저는 키플레이어는 지금 현 시점 카마다 다이치라고. 카마다 다이치. 네. 네. 제가 봤을 때 지금 분데스리가 굉장히 상위 거의 그럼요. 토프레스라고 보고 과거에는 유로파의 사나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이 선수가 유로파에서만 골을 넣는 그게 네. 있어서. 근데 지금은 전진 패스, 키 패스, 볼 소유, 전방 자원이 해줘야 되는 역할 대부분의 기량이 많이 올라왔고요. 여기 1, 2선을 모두 오갈 수 있는 멀티 자원이라는 메리트도 카마다 다이치는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톱 자원이 약간 애매하다라는 점을 좀 놓고 보면 여기도 톱이 좀 애매하거든요. 그렇지. 네. 그래서 카마다의 존재가 더 중요하다. 왜냐면 1, 2선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자, 뭐 카마다 다이치뿐만이 아니라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미토마 브라이트네스 뛰고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도 좀 주목을 해볼 만한 맞아요. 선수거든요. 네. 워낙에 화려하고 물론 공간이 없으면 이 선수의 능력이 좀 줄긴 합니다만 아까 얘기했듯이 뒷공간을 팠을 때 공간이 넓었을 때는 굉장히 위협적이라 아마 보는 재미는 좀 있는 선수예요. 그리고 중앙에 엔도와타로. 네. 네, 이 선수 같은 경우도 주목할 만하고. 그렇습니다. 모리아스 하지메 감독은 뭐 다들 아실 겁니다. 네. 네, 굉장히 오랫동안 일본 대표팀을 했고 23세 팀을 같이 지휘를 했었어요. 그래서 올림픽 때도 이 감독이 왔었고, 근데 최종 예선 이전 단계를 포함해서 비판도 많이 받았습니다. 뭐 예를 들면 시바사키 가쿠나, 뭐 미나미노 타쿠미처럼 폼 떨어진 자원들을 계속해서 신뢰한다든지, 네. 아니 뭐 갑자기 뭐 백스리를 계속해서 막 쓰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었는데 최근도 일본이 선두층이 되게 두터운 거에 비해서는 감독의 전술적인 색채가 약간 갈피를 못 잡는 그림이 나오는 게 아니냐. 그러한 비판 여론이 없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최종 예선에서 일본도 초반부에 좀 고전을 많이 했어요. 예. 이게 올라오는 단계에서 막 플레이오프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감독에 대한 신뢰는 좀 없는 편인데 여기도 이제 엔트리 발탁에 있어서 말이 좀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셀틱의 원톱 이 후르아시 쿄고 낙마했습니다. 네. 발탁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대표팀에서는 그저 그랬는데 셀틱에서는 이선 자원들이랑 좋았었던 게 좀 작용을 한 것 같고요. 여기에 우니온 베를린의 하라구치 겐키도 낙마입니다. 물론 이제 소속팀 경기를 잘 못 뛰긴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시바사키가 발탁이 됐거든요. 레가네스에. 뭐 이거에 좀 의아한 것 때문에 하라구치가 탈락하는 게 맞냐? 이게 좀 있죠. 경험과 이름값을 좀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왜냐면 이게 사실 메이저 대회에서는 경험치가 또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최종 예선까지 쭉 중용이 되고 꽤나 좋은 폼을 보였었던 이 비셀고베 오사코 유야도 낙마했습니다. 이 선수는 포스트 플레이도 해줄 수 있고 연계 여기에 기본적인 컨트롤이나 키핑도 좋기 때문에 전방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폭이 좀 넓다고 봤는데 어쨌든 월드컵에는 이 선수는 사실 뽑힐 줄 알았어요. 네, 근데 못 왔고요. 여기에 메넨글라트바의 이타쿠라코 최근까지 무릎 부상이 있었는데 발탁이 됐어요. 그리고 복귀는 하긴 했는데 폼이 100% 풀핏이라고 장담하기가 힘듭니다. 다만 그래도 토미야스 다케이로라는 좋은 자원이 있다는 그렇죠. 게 대안을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본 대표팀 최근 경기에서는 토미야스가 우플백으로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주로 센터백을 많이 봤었거든요. 이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토미야스 우측 쓰는 거 좋다고 봐요. 왜냐면 이미 클럽팀에서 네. 소속팀 아스날에서 좌우 사이드에서 많이 뛰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빈도수가 많았느냐? 근데 그렇진 않았고 주로 기용된 선수는 가와사키 프론탈레의 야마네 미키 그리고 우라와의 이 사카이 히로키 네. 이런 자원들 아니면 나가토모 유토가 우측으로 나가토모.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엔도와타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내진탕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타쿠라코랑 마찬가지로 100% 풀핏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다가 아까 말씀드렸죠. 일본 역시도 스페인 독일처럼 톱 자원이 애매합니다. 후라시가 낙마하면서 이게 카마다 제로톱에 대한 가능성이 생겼거든요. 네. 여기에 추가적으로 보면 보험에서 뛰고 있는 이 아사노 타쿠마가 최전방에 나올 수도 있다라는 예측이 있는데 일본 역시도 이 전방 자원을 좀 어떻게 꾸릴 것인지가 이번 월드컵에서는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4포트로 갑니다. 4포트는 코스타리카고요. 예상 베스트 11 이렇습니다. 여기는 일단 수비예요. 네. 라인도 상당히 낮고, 그러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진짜 템백을 하는 그런 팀은 아닌데 한 파이널 서드 지역부터 낮게 라인을 구축 시작해가지고 1차적으로는 수비를 하는 팀입니다. 그러니까 수비적으로 상당히 탄탄하고 측면에서의 역습이 좀 위협적으로 가는. 그러니까 이 팀은 점유율은 그렇게 초점을 크게 맞추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시간을 자신의 진영에서 수비하는 데서 보내는 데다가 결국 이 코스타리카가 위협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공수 간의 빠른 트랜지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래에서 라인이 형성되기 때문에 볼이 소유됐을 때는 최대한 측면으로 빠른 전달을 통해서 다이렉트한 전개를 시작한다고 보시면 그렇죠.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키플레이어도 나바스예요. 나바스. 네, 켈로르 나바스. 그 남미산 골키퍼들이나 북중미 골키퍼들이 월드컵에서 날아다니는 경우들이 우리가 익숙한 선수들이 있거든요. 물론 나바스는 굉장히 수준 높은 골키퍼이기 때문에 유럽 레벨에서도 잘 뛰는 선수입니다만
뭐 예를 들어 오초아라거나 존나 열받죠. 그러니까 말라가서 개 못했거든요. 오초아 같은 경우에는 리그로 가면 좀 못해요. 개 못했습니다. 근데 대표팀에 가면 또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멕시코에서 그렇게 잘해가지고 사기를 당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케이스들이 좀 있는데 나바스는 뭐 클럽 레벨, 국대 레벨 가릴 것 없이 모두 다 잘하는 선수죠. 정말 백포라인이 강력한데 그 뒤를 나바스가 지키고 있다는 게 이 팀의 메리트고 네. 물론 나바스가 올 시즌 파리에서는 출장이 없습니다. 동나루마가 이제 주전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경기력이 약간 변수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저는 좋은 그럼요. 전방을 보여줄 수 있다고 보고 코스타리카가 낮은 실점률을 보이는 중심에는 당연히 나바스가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한 선수만 더 언급을 하자면 예위손 베레테라고 챔피언십 썬더랜드 소속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랑 할 때 골 넣었던 그 선수예요. 그 역동성도 있고 테크닉도 상당히 좋은 자원이라서 이 선수는 외신에서도 굉장히 주목을 많이 합니다. 예. 이번 코스타리카 공격 진영에서는 해줄 수 있는 선수다라고 많은 평가를 받고 있고 이제 주로 측면 쪽에서 이제 위협적인 옵션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네, 감독 체크하죠. 네, 루이스 페르난도 수아레스 플레임을 다 부릅니다. 왜냐면 루이스 수아레스가 좀 많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보통 플레임을 다 표기를 하고요. 06년도 독일 월드컵 때 에콰도르 국대 감독이었어요. 그때 에콰도르가 16강 갔죠. 네. 그래서 이 대표팀 레벨에서는 어느 정도 증명을 한 바가 있고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는 온두라스 대표팀을 본선으로 올려놨는데 결과는 아쉽게도 3전 전패였습니다. 근데 본 선행 자체가 상당히 좋았다라는 긍정적인 시선이 많죠. 이 감독 원래 스타일 자체도 수비적인 부분에 굉장히 많은 초점을 맞추고 저는 토너먼트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팀은 수비를 잘하는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코스타리카를 아주 좋은 토너먼트에 적합한 팀으로 변모를 시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베테랑 선수들 그리고 베네테나 콘트레라스 같은 젊은 선수들과의 조화를 통해서 상당히 조직적인 팀을 구축을 했고요. 여기도 최전방의 무게감이 떨어집니다. 아마 유럽 축구를 쭉 보신 분들은 요즘에 뭐 레반도프스키, 벤제마, 홀란드 이런 선수들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시겠지만 월드컵을 통해서 축구를 이제 좀 볼까 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요즘에 걸출한 공격수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그 넘버 9의 시대는 끝났다. 네. 윙4의 시대다.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수들이 요즘에 품귀 현상이고 다시 9번이 필요해진 상황이 아마 이렇게 되면 한 3, 4년 뒤부터 또 공격수가 많이 찍히는 시대가 올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여기도 최전방 무게감이 좀 떨어지는데 수비력이 매우 좋은 게 북중미 최종 예선에서 8실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2위거든요. 예. 1위는 7실점의 캐나다. 근데 이게 득점력을 보죠? 14경기 13득점입니다. 그러면 한 경기당 한 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요. 근데 승점은 쌓았습니다. 먹히지 않기 때문에. 극한의 효율축구. 네. 월드컵에서는 저는 이게 오히려 필요하죠. 좋을 수 있다. 어차피 코스타리카는 완전 언더독 그걸 추구해야 되는 팀이기 때문에 이런 전술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우리가 어떤 팀이 나갈지 예상을 해봐야 되는데 그냥 2강이에요. 전체 봤을 때는 그냥 2강 구도로 해서 스페인 독일이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2강 1중 1약인데 코스타리카보다는 만약에 일본이 16강 가능성을 연다면 스페인과 독일 중에 어떤 팀이 희생이 될 것 같나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나온다면 저는 사실 이번 월드컵에서 스페인 독일을 직접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스페인이 근소 우위라고 근소 봅니다. 우위. 네. 그러면 당한다면 독일이 당할 가능성도 있다. 자, 18회에서는 한국. 네. 그리고 22회에서는 이제 일본. 야, 이렇게 그러면 나오면 이제 동아시아 쪽에 두 개 나라한테 네. 조별리그 탈락을 맛볼 수도 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스페인도 센터백 라인을 살짝 보면은 여기도 좀 애매해서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보면 여기는 2강 그리고 2약 이렇게도 보거든요. 스페인 독일이 워낙 이제 뭐 또 이름값 있는 팀이니까 네. 단 우리가 알고 있던 최강의 그 국가들의 대표팀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변수가 많다. 변수가 있긴 있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